국민경제와 관련된 내용, 거시경제와 관련된 내용 마무리해야 되고 오늘 문제 다 풀어야 됩니다. 문제 다 풀면 합격권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자, 잠깐 복습해 볼게요. 우리 이 그림을 먼저 공부했었어요. 가격과 수량에 관련된 그림.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라는 가인날과 서플라이 커브. 공급 곡선이라는 가인날이 만나서 종이를 자르듯이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고 시장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가격 이론이죠. 근데 이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이론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 공부했었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변동이 되고 어떻게 규제되는가 이런 내용들 공부했고, 이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 한계,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 그래서 뭐 외부 효과, 가장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 있었죠. 공공재 생산 부족,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또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 그래서 결국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이걸 개입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실패가 나타나잖아요. 정부 실패가 나타나니까 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요. 신자유주의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개입주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가 계속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확대된 게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뭘까?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게 뭐였어요? 국민소득. 근데 이 국민소득은 GNP로 측정하기도 하고 GDP로 측정하기도 하는데 199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GNP로 측정을 했어요.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했다고요. 근데 95년에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그 나라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 국민이건 외국 국민이건 그 나라 안에서 얼마만큼 만들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GNP가 아니라 GDP로 측정하게 됐다. 그런데 이때 이 수량에다가 어떤 가격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소득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당해년도 가격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명목 GDP가 됐고,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기준년도 가격, 그러니까 과거 가격이라고 이해하셨죠. 과거 가격을 곱하면 이게 실질 GDP였어요. 그러면 이 국민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당해년도 생산량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격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당해년도 가격을 곱하면 어때요? 이게 물가가 반영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이 명목 GDP도 오르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수량은 줄었는데 이 당해년도 가격이 올랐다면은 명목 GDP는 커질 수 있겠죠? 그럼 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연도 가격이 물가 상승 덕분에 이 명목 GDP가 커졌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소득은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 GDP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결국은 실질 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었죠? 어리게이트 서플라이와 어리게이트 디맨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균형 물가 수준하고 균형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총 수요는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C, I, G, X 이렇게 구성이 됐다 공부했고, 총 공급은 GDP와 M, 수입으로 구성이 된다. 이건 구구단과 같은 공식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균형점은
얘하고 얘가 같은 점이죠. 그 얘와 얘가 같은 상태에서 GDP를 구해보면, 국민소득을 구해보면 C, I, G, X 마이너스 M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우리 임용시험은 출제가 안 됐다고. 수능에서는 출제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임용시험에서 출제되면 여러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민간 소비,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면 GDP 늘어나겠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GDP도 늘어나겠죠.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지금 풀고 있잖아요. GDP 늘어나겠죠. 그러죠? 수출이 늘면 GDP 늘어나겠죠. 수입이 늘면, 여기 조심하라 그랬어요. 수입은 직접적으로 GDP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수입품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의 GDP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우리 GDP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것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물가 수준하고 국민소득 수준이 달라지겠죠. 마찬가지 총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물가 수준과 국민소득이 또 변합니다. 이건 가격이론에서와 똑같은 원리야. 선이 움직이면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이 움직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할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경제가 성장할수록 실업률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 성장과 실업은 서로 상충관계입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실업률은 줄어들겠지. 그럼 이게 실업률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 이걸 또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총 인구 중에 15세 미만 이걸 유소년 인구라고 하고 15세 이상 인구를 뭐라고 해요? 생산인구. 생산인구는 또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경제활동인구는 또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로 나눠요. 이것도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고정된 걸로 가정을 해요. 한 나라 인구는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5세 이상의 인구, 생산인구 또는 노동인구라고 하는데요. 이건 고정된 상태라고 거의 문제에서 주어져요. 이걸 기준으로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얘를 분모로 해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분모로 해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 취업률. 얘분의 얘, 실업률. 그러니까 취업률하고 실업률하고 합치면 항상 100%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2%면 취업률은 98%가 되겠죠. 실업률이 5%면 취업률은 95%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취업률이 오르면 실업률은 떨어지는 거고요. 실업률이 오르면 취업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 고용률하고 취업률의 관계를 묻기도 해요. 취업률이 늘었다고 해서 고용률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죠. 그죠? 고용률이 늘어났다고 해서 취업률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분모가 달라. 고용률은 분모가 생산인구예요. 15세 이상 인구. 취업률에서는 취업률 계산할 때는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요즘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따가 우리 기출문제로도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장은 항상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국민소득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양으로 측정하는 게 뭐였어요? 1인당 GDP. 1인당 GDP. 그래서 1인당 GDP는 GDP를 뭘로 나눠줘요? 그 나라 총 인구로 나눠줘요. 그 나라 총 인구로. 그래서 이건 양으로 측정하는 건데 혹시 몰라서 제가 다음에 문제 풀 때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은 안 나온 거지만 나중에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 푼단 말이에요. 기출문제를 보면 이걸 알면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이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인당 GDP 증가율이 나오죠? 1인당 GDP 증가율은 GDP 증가율에서 뭘 빼야 돼요?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 빼면 된다고. 그래서 GDP 증가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빼니까 1인당 GDP 증가율이 나오는구나. 이런 공식도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시험 문제는 이게 더 잘 나온다고 그랬죠? 속도로 측정하는 거였어요. 속도로 측정하는 게 뭐였어요?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실질 GDP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가 그 비율.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란 전년도 실질 GDP 중에서 실질 GDP인데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뺀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GDP 증가분이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100억만큼 만들었어. 근데 올해 110억만큼 만들어졌어. 그러면 작년에 100억 중에서 올해 110억이니까 110억에서 100억을 빼니까 10억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 10억만큼 증가한 이 증가분이 100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겠죠. 그래서 10% 증가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로 계산한다. 근데 이게 변화율이기 때문에 양의 값으로도 표시가 계산이 될 수가 있고 음의 값으로도 계산될 수가 있어요. 양의 값으로 계산됐다는 얘기는 GDP 규모가 실질 GDP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이 되면 실질 GDP 규모가 작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고 항상 같이 공부해야 할 게 분배였었죠. 그러니까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나눠 먹느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규모가 커지는 속도도 빨라지면 좋겠죠. 이게 경제 성장이라면 이제 분배는 나눠 먹어야 되니까 골고루 나눠 먹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성보다 뭘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형평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중시하는데 그 분배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우리가 성장 측정하는데 1인당 GDP나 경제 성장률로 측정했다면 이 분배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노렌츠 커브를 가지고 노렌츠 곡선을 활용해서 첫 번째가 10분위 분배율, 두 번째가 진위계수, 세 번째는 보충적으로 5분위 분배율 이렇게 세 가지 소개했었잖아요. 10분위 분배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분모가 상위 20%의 소득 합계 중에 분모는 그 두 배, 하위 40% 소득에 취하자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 10분위 분배율 계산하면 0의 값에서 2의 값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의 값일 때 가장 공평한 거예요. 0일 때는 가장 불공평한 거겠죠. 근데 이 10분위 분배율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상위 20%하고 하위 40%만 가지고 계산했지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무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찐이라는 사람이 찐이 계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찐이 계수는 0에서 1 사이에서 계산이 돼요. 0일 때는 노렌츠 곡선이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불평등이 없는 상태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란색 곡선이 수직으로 돼버리면 불평등 면적이 완전히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일 때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고 1일 때가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바람직한 거고요. 진위계수는 작을수록 바람직한 거예요. 서로 이 두 가지는 보완 관계에 있고 모두 하나의 숫자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하나의 숫자로 표시한다. 이걸
지수적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의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분위 분배율은 하위 20%가 얼마 벌 때 상위 20%는 얼마 벌었는가로 측정이 되니까 완전히 공평한 상태라면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보다 커질수록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5분위 분배율도 작을수록 공평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7 정도가 돼요. 너무 불공평하죠. 가난한 사람이 100만 원 벌 때 부자는 700만 원 벌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부하다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제 물가 쪽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자, 물가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가격을 종합해가지고 평균 낸 게 물가인데, 그러면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하는데 어떻게 평균 내느냐? 계산 방식에 따라서 단순 평균 내는 단순 물가지수와 그 나라에서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거래되었는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즉 가중값을 먼저 계산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물가를 계산하는 가중 물가지수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물가를 조사할 때는 가중 물가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가중 물가 지수를 정부에서 측정해 가지고 발표하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활 물가 지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겠죠.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조사 발표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도매 물가 지수, 즉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수출입 물가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는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이 디플레이터 이 말을 굳이 번역하면 환가지수, 환가지수, 환가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하고 명목 GDP 가지고 물가를 환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목 GDP는 물가가 고려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고려돼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이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털어낸 것이 실질 GDP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한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것은 명목적인 것, 물가가 포함이 된 명목 GDP에서 여기서 물가를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제거하면 되는데, 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화한 것이 물가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는 100이면 물가는 안정된 거예요. 100보다 크면 물가는 오른 거예요. 100보다 작으면 물가는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명목이 200이야. 근데 물가가 50% 올랐어. 그럼 50% 오른 걸 털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거품이 끼었다고. 얼마만큼? 50%만큼의 거품이 끼었어. 이걸 털어내면 이게 나오겠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실제 GDP는 명목 GDP를 물가지수로 환산한 것이니까. 그러면 얘하고 바꿔도 등식은 성립되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물가지수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해도 되잖아요. 이때 이 물가지수는 뭘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실질 GDP와 명목 GDP를 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지수를 뭐라고 부른다? GDP 가지고 환가했다 해서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부르자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디플레이터를 그냥 원어로 씁니다. 환가지수란 말 안 쓰고 그냥 원어로 써요. GDP를 꼭 국민소도 이렇게 안 하듯이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면 물가는 변함이 없는 거고, 100보다 크면 물가가 오른 거고, 100보다 작으면 물가는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내죠. 물가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명목을 보니까 일정한데 실질이 증가하고 있죠. 명목은요, 항상 물가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실질은요, 항상 물가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목만 가지고는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일정하니까. 근데 실질 GDP를 보니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벌어둔 금액은 그대로인데 내 돈 가지고 쓸만한 물건을 살 수 있는 힘, 구매력이 커졌다는 얘기니까 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물가가 하락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르겠죠. 여기 명목 GDP고 이렇게 해서 실질 GDP라면 이때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경우겠죠. 그러죠? 또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또 상정할 수가 있죠. 실질 GDP, 명목 GDP. 물가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오르고 있잖아요. 명목 GDP 커지고 있으니까 물가 오르고 있는 거고. 물가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물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서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은 연도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기준 연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연도는 당연도 가격이나 기준 연도 가격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목적인 GDP를 구해도 같은 값이 나오고 실질적인 GDP를 구해도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기가 기준 연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여기가 기준 연도가 되고 여기서도 여기가 기준 연도가 돼요. 이 두 개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기준연도 물가 수준에다가 비교년도 물가 수준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기준연도 물가 수준에 대해서 비교년도 그러니까 과거 물가 수준과 현재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게 이제 물가 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가 지수 항상 기준이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100보다 크면 물가 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물가지수, 즉, 이 물가지수를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한다고 합시다. 그럼 T 제로, 이 기준연도는 물가지수 얼마예요? 100이겠죠. 그죠? 지금 여기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물가 내리고 있죠. 이 그래프는 물가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물가지수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100보다 크겠죠. 여기에서는 이쪽 구간으로 갈수록 100보다는 작아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지. 그래서 물가지수를 계산하면 기준연도는 100. 그 다음에 기준연도 이전에는 100보다 클 것이고 기준연도 이후에는 100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요거 그리면 또 다르죠. 여기 물가지수 100이겠죠. 여기는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죠.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물가지수는 점점 커져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90, 110 이런 식으로 가겠지. 점점 이게 커지는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 풀 때는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삼각관계를 소개했어요. 삼각관계란 물가하고 물가지수하고 화폐가치, 화폐의 구매력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화폐가치 또는 화폐의 구매력. 그래서 물가지수는 기준이 항상 100이고 물가가 3배 올랐다. 그러면 300이 되는 거죠. 화폐가치는 얘하고 얘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3분의 1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하락하는 것은 3분의
이만큼 하락한다는 거 말장난 같지만 이것도 조심하세요. 3분의 2나 하락한 겁니다. 50% 올랐어요. 그럼 물가지수는 150이라고. 그럼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는 물가지수의 역수란 말이에요. 물가지수를 뒤집은 거라고. 그러면 물가하고 화폐 가치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물가지수를 뒤집어 놓은 거야. 여기라고. 그러니까 300, 3분의 1. 150, 150분의 100이란 말이에요. 150분의 100이니까 3분의 2로 하락한 것이니까 3분의 1만큼. 3분의 1이나 하락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말장난 가지고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과거에 이런 문제를 냈다고요. 우리 거기까지 대비하자고요. 그 지저분한 출제한들과 이런 문제 낸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 시간에 이거 공부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 못했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경제사를 보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섞여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가 인플레이션 가지고 출제를 해요. 디플레이션은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있는데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두 개거나. 하나는 예고, 총수요고. 하나는 예고, 총공급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인날이 움직임에 따라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플레이션에서 초점을 맞춰봅시다.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생각하면 될 테니까. 총수요는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물가가 오른 경우.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겠죠. 총공급은 감소해야 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오를 때에는 얘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를 때에는 얘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겠네요. 그렇죠?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면 총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물가가 오를 때 총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오를 때는요, 국민 소득도 같이 증가해요. 그런데요, 총 공급이 감소해가지고 물가가 오를 때에는 국민 소득이 줄어들어요. 어느 게 더 심각할까요? 물가 오르는데 내 소득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물가가 오르는데 내 소득이 자꾸 줄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출제 비중을 보면 전통적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수요 요인에 의한 시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수요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잘 안 냅니다. 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험 문제를 공급 요인에 의해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강의를 했고, 올 초에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수능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지금 뜸하다. 그러니까 이거 뜸하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되지, 그거 같다 했는데 덜컥 올해 나왔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공급 요인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단언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임용시험을 분석해 보면은 연거푸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나왔으니까 좀 비중은 떨어지겠지만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자고요.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공부하고요. 발생 원인별 인플레이션을 공부하고,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 효과, 이거 좋은 거 없어요. 따라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 대책, 그 발생 원인별로 대책이 달라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면 거의 한 3분의 2 이상, 4분의 3 정도가 거의 끝납니다. 자,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요거 공부합니다.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물가 상승. 같은 말로 화폐 가치 하락이죠. 지속적인 물가 상승. 같은 말로 지속적인 화폐 가치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 종류. 첫 번째 거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어요. 첫 번째 거. 이거죠? 수요 측면이죠. 수요 요인.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은 경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총 수요는 소비자들이 살려는 의지를 말하니까 왜 물건을 사려고 할까요? 돈이 있으니까 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수요는 뭐가 결정된다? 화폐량이 결정하는 거예요. 총 수요는 화폐량이 결정을 해요. 총 공급은 상품량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상품량보다 화폐량이 많은 거예요. 요즘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아파트의 상품량, 아파트의 공급량보다 돈이 많이 풀린 거야. 그러니까 돈가치 떨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초과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초과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로 이 수요라는 그래프가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져서 물가 수준하고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이 수요라는 그래프가 이 총수요가 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물가를 끌어올린다. 견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로는 demand full 끌어올린다 이런 뜻이죠. demand full inflation. 이렇게도 표현해요.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 또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뭣도 늘어나요? 물가도 끌어올리지만 소득도 증가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부담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물가? 너 많이 올라? 나 소득 너보다 더 많이 버는데?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지는 않아요. 인플레이션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품이 끼면 또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작용이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요. 우리 혈압이 오르잖아요, 혈압. 사람은 신체로 말하면 혈압과 같은 거예요. 또는 열 같은 거예요. 혈압이나 열이 높으면, 정상보다 높으면 몸에 지금 이상이 생긴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혈압이나 열이 지금 높은 거라고, 경제가. 그래서 이거 억제해야 돼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중에 자금을 쪼이는 거야. 긴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돈을 좀 덜 풀고, 중앙은행에서도 좀 대출을 막고, 이런 식으로 긴축정책. 근데 이 긴축정책은 좀 뒤에 가서 다시 합니다만, 재정 긴축이 있고요. 이건 정부가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하는 금융 긴축이 있어요. 정부와 은행이 같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정부는 돈을 막 쪼이고 있는데 막 중앙은행 돈을 막 풀어버린다면 아무 효과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같이 힘을 합쳐서 돈을 풀 때 풀고 쪼일 때 쪼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것은 이 정도만 알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시험 문제 푸는데. 지금 두 번째 하는 게 요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급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요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요거죠.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잖아요. 생산비가 비싸지는 거야.
이 생산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금이란 말이에요. 노동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부품 가격, 원료 가격, 또는 뭐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이 비싸지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생산비가 비싸지니까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생산비가 비싸지니까 공급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총 공급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총 수요라는 가인날하고 총 공급이라는 가인날이 만나는 점에서 물가 수준하고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수요는 변하잖아요. 아까는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거야. 총 공급이 줄어요. 이렇게. 총 공급이 줄어요. 왜 줄었어요? 총 공급이 왜 줄었어요? 생산비가 비싸져서. 임금이 오르고 원유 가격이 오르고 원료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이게 웬일이야.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이 줄어버려요. 그러면 심각하다고요. 물가가 오르는데 내 소득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이제 월급만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공급에 의해서, 공급 측면에 의해서 물가가 오른 것인데,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코스트 푸시, 코스트, 비용이 푸시, 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비용이 밀어버렸어. 물가를 밀어버린 거예요. 코스트 푸시, 비용 인상 또는 비용 상승, 비용 인상. 이퀄 코스트 푸시. 원화 쓰지 않을게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죠. 보는 바와 같이 물가가 오르면서 국민 소득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비용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요, 얘와 같이 다닌다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요, 항상 얘랑 같이 다녀요. 근데 이게 얘가 뭐죠? 국민소득이 줄었죠. 경기가 활성화된 거예요? 경기가 침체된 거예요? 경기가 침체된 거라고. 경기 침체를 영어로는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해요. 경기 침체 또는 이걸 불황 이렇게도 표현해요. 경기 침체, 불황. 그러면 인플레이션하고 스태그네이션하고는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겹쳐. 그래서 새로운 경제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얘하고 합쳐서 스태그네이션에서는 앞에 있는 스태그하고, 인플레이션에서는 인플레이션 뒤에 하고 합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원어로 많이 씁니다. 그냥 원어보다는 그냥 한국말, 우리말 써 스태그 플레이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경기도 침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목을 조여오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목을 조여오는 거라고. 그럼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 등장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생산비가 올랐느냐? 그 중에 이 원자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원유입니다. 원유. 세계의 모든 공산품은요, 원유 없이는 생산을 못해요. 원유. 어떤 의사인가, 어떤 교수인가, 화학과 교수인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런 걸 들었어요. 건강해지려면 절대 약을 먹지 말래요. 왜냐? 이 약이 원유로 만드는 거래요. 사람은 원유를 먹는 거래요.
그걸로 건강해지겠냐 이거야.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약도 원유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책상도 원유 없으면 못 만들어요. 이 선풍기도 원유 없으면 못 만들어요. 플라스틱이 어디서 나왔는데?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이잖아요. 원유로 만드는 거예요. 원유로. 근데 이 원유 가격이요. 1971년 말에 배럴당 3달러였답니다. 근데 73년에 4배가 뛰어요. 12달러예요. 짜장면 가격이 3배 올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럴당 4배. 배럴당 3달러였던 것이 4배 올라가지고 12달러가 됐어. 근데 이게 12달러가 79년에는 10배 올라버려요. 120달러가 돼버려요. 이게 70년대 초반에 1차 오일 쇼크라고 하는 거예요. 석유파동. 그 다음에 79년에 제2차 오일 쇼크. 석유파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모든 공산품의 원가가 급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만드는데 이 짜장면 원가가 10배 올라버렸다고. 원가가 10배 올랐으면 가격도 10배 올려야 되는데 10배 올리면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올리기는 올려요. 한 5배 올려. 그럼 누가 사 먹어? 그럼 짜장면집 줄도 사난다고. 짜장면판 줄도 사나요? 짜장면집에 단무지 제공하는 단무지 공장도 줄도 사나고 일회용 젓가락 공장도 줄도 사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관련된 산업이 전부 줄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실업은 어떻게 될까요? 급증하겠지. 물건 만들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불황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괴물이 등장해요. 괴물. 79년에 피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에서 이거 큰일 났네.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미국에서 선진국은 아직 우리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좀 오늘 할지 모르겠네요. 국제경제 공부하면 나오는데 선진국일수록요 무역을 자유롭게 개방하는 자유무역이 유리해요. 그래서 미국은요 관세 같은 거 거의 없이 그냥 자유무역을 했다고. 자기 나라 물건 팔아먹고 수입하고 이게 강대국이고 공산품에 비교가 있다 보니까 미국은 자유무역을 하는 게 훨씬 유리했다고. 근데 석유파동이 팡 터지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이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급증한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야, 안 되겠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건 수입해오지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자. 그래야 우리나라 실업을 구제할 수 있지. 그래서 제일 먼저 수입을 컷한 게 한국산 칼라TV입니다. 기억나세요? 80년에 미국에서 한국산 칼라TV 전면 수입 규제를 해버려요. 우리나라는요, 80년대까지 흑백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흑백 TV 보고 있을 때 우리나라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 이른바 TV 3사죠. 그 당시 금성, 골드스타, 금성, 삼성, 대우전자. 여기에서 내국인을 위해서는 흑백 TV 만들어 팔고요. 미국에다 수출할 때는 칼라 TV 만들어 팔았다고. 그래서 칼라 TV를 만들어서 100% 미국에다 수출했는데 미국에서 한국산 칼라 TV 안 사 그래버린다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80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80년에 누가 등장해? 전두환이 등장해.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79년에 12.12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군인답게 칼라 TV 미국에서 안 사간다고?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팔을까 해가지고 방송국을 통폐합시켜버려요. 방송국을 통폐합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삼성이 가지고 있던 TBC라는 게 있었어요. 다 흡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KBS 1, 2, MBC, 그 다음에 민간으로 SBS 이렇게 통폐합을 해버리고 칼라 TV 송출 시스템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 그 방송국을. 그리고 미국에서 안 사간다는 칼라 TV를 국내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80년부터 칼라 TV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잘해서, 우리가 생활이 넉넉해져서가 아니야. 우리는 역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칼라 TV를 안 사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내서 돌린 거라고요. 덕분에 TV 보니까 재미는 있대요. 흑백으로 볼 때하고 칼라로 볼 때 전혀 다르더라고. 근데 칼라 TV만 우리 한국산 칼라 TV만 규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면의 원산지는 일본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라면 수출 1위 국가는 한국입니다. 한국. 미국에서 한국산 라면 전면 수입 규제합니다. 그 이유가 스프에 당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당뇨병 발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삼양라면이 제일 컸잖아요. 삼양라면에서 미국에서 수출을 라면을 왕창 했는데 안 사! 그러니까 전두환 어떻게 그래? 안 사면 우리 군인들 먹일 거야. 군납품으로 돌립니다. 군대. 군대는 그냥 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라면 먹고 어떻게 훈련을 받았을까? 그냥 새끼 중에 한 끼, 두 끼는 그냥 라면으로 먹이는 거야. 그런 시절이 바로 80년대 초반이에요. 80년대 초반. 이 얘기 하다 보면 밤 새우는데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된 것만 얘기합시다. 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이 부유형 인상 인플레이션은 항상 뭐와 같이 다닌다고요? 경기 침체, 즉 이션을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말을 거꾸로 해볼게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물가는 안 올라야 돼요. 근데 오히려 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쌍코피 터지는 거죠. 이러한 경제적인 규모이 바로 1980년대 등장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세계 경제 질서가 한바탕 요동을 쳐요. 즉 선진국은 자유무역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을 강화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보호무역주의 또는 신보호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조금 뒤에 가서 국제경제 공부할 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심각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이거 해결해야겠죠. 대책은 뭘까요? 원자재 값 이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가장 쉬운 건 이거네. 그래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노동자예요. 여러분 임금하고 물가하고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 나라 국민 경제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주가입니다. 주식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나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주가 세계 경제 주가 미국 주가 홍콩 주가 우리 대한민국 주가 일본 주가 보면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주가에 뒤따라서 바로 영향을 받는 게 물가입니다. 물가.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바로 물가 올라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게 임금이에요. 자, 주가 오릅니다. 물가 오릅니다. 물가 다 오르고 나서 임금 조금 올려줍니다. 그럼 임금 조금 오르면 또 물가 오릅니다. 왜? 임금 오르면 비용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물가 오릅니다. 임금 좀 올려줍니다. 또 물가 오릅니다. 또 임금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악순환에서 피해자는 누구냐고? 노동자예요, 노동자. 항상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거라고. 대책은 여기 지금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노동자의 소득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득적 제한은 바로 임금이라든가 기업 이윤이라든가 이걸 억제하자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예전에 많이 나왔어서 지금은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과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걸 해결책으로는 임금이라든가 기업의 이윤을 상승을 억제하는 건데 기업의 이윤은 잘 억제가 안 됩니다. 항상 쌍코피 터지는 건 노동자예요. 노동자.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를 잠깐 보세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국민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국민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고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업률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물가 올라요. 죽으란 얘기지.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지금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걸 경험하고 있다고요. 자, 이것은 다음에 이제 필립스 공성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거의 뭐 개념 정도만 알아도 돼요. 두 번째는 독과점 가격. 이 독과점 가격을 경제학에서는 또 이렇게 불러요. 독점 기업이나 과정 기업이 그 가격을 마음대로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 가격 이렇게 표현해요. 독과점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독점 기업이나 과정 기업이 프라이스 메이커라고요.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게 결정하겠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대책은 독과점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등장한 법이 하나 있어요. 좀 길어, 그 법 이름이.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런 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독과점 규제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정거래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두 개의 법이 아니고요. 하나의 법입니다.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를 강화하면 되겠죠.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강화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와 했는데요. 해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수입 상품 가격이 오르거나 수입 상품 수량이 부족해요. 대표적인 걸로 원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유. 원유는 여기에도 해당되지만 외국에서 수입해 놓은데 그 수입 상품 가격이 올라요. 또는 그 수입 상품의 수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수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이를테면 소재 부품을 수입해 오잖아요. 근데 이 소재 부품 가격이 일본에서 오른 거예요. 또는 일본에서 한국산 수출을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한국으로 수출하는 걸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입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수입 상품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건 해외 요인이겠죠. 이 대책은, 자, 이거 대책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 우리가 국제경제를 공부해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역 및 유한정책이에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입 상품 가격이 비싸요. 이를테면 프랑스에서 화장품을 수입해 오는데 이 프랑스에서 화장품 가격이 오른 거야. 그럼 우리가 수입해 올 때 또 여기다 관세까지 부과하죠. 그럼 관세까지가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물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관세를 좀 줄여주면 그나마 물가에 영향을 주더라도 좀 덜 주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역정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세율을 낮추면 돼요. 관세율을 낮추면 물가가 덜 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환정책인데, 이 외환정책은 뭐냐면 환율과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율 공부 안 했잖아. 그러죠? 그럼 봐봐. 이해 안 되더라도 들어보세요. 이제 국제무역 시간에 또 공부할 텐데. 이게,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는 여성용 화장품이라고 가져갑시다. 립스틱이라고 합시다. 이게 립스틱이 1달러에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면 수입해 올 때 관세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1달러에 1,000원에 팔리겠죠. 근데 환율이 올랐어요. 1달러에 1,000원이 아니라 1달러에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이거 우리나라 얼마로 팔려요? 1,200원을 팔리죠? 그러면 환율 인상 정책을 펴야 돼요? 환율 인하 정책을 펴야 돼요? 환율 인하 정책을 펴야 물가를 잡아요. 좀 어렵죠? 그런가 보다 하면 이해하시고 뒤에 가서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래야 물가를 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요. 얘도 부작용이 있겠죠. 관세를 안 받아봐. 그럼 정부의 재정 수입 줄어드는 거죠.
환율이 인하되기 쉬우면 수출이 안 돼, 수출이. 아직 우리 거기까지 공부 안 했어요. 일단 물가만 놓고 보자고. 물가만 놓고 본다면 관세를 낮추고 환율은 인하하는 정책을 펴야 돼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인플레이션의 효과, 경제적인 효과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